오늘 읽어드릴 책의 제목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대학을 갓 졸업했을 무렵 나는 한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배정된 팀에서 만난 선배는 나를 하인처럼 대했다고 할까? 갑질이 적당할 듯. 자기 앞에 있는 모니터를 10cm 옮기는 것도 나를 시켰고, 사소한 실수만 해도 나 엿먹여? 라며 면박을 줬다.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고 모든 게 평가 대상이었던 인턴 신분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저 이 집단의 가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고단한 미생의 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인턴십을 마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그 선배 생각에 분한 마음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단한 권력이라도 지닌 듯 구는 그녀에게 나는 단 한 번도 꿈틀하지 못했고, 그런 나의 태도는 그녀가 나를 점점 더 하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녀가 나에게 한 행동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잘 보이려 애쓰며 불편한 내색 한 번 하지 못한 나 자신이었다. 다른 경우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때 겪었던 고통보다도 고문하는 아들에게 잘 보이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라 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끼치는 건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욕한 자기 자신인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 정중함으로 맞서되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상황은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겐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인스타그램에 처음 입성했을 무렵 랜덤으로 올라오는 피드에서 약간의 과정을 보태 허리까지가 가슴인 엄청난 글래머의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 말로만 듣던 럭셔리 SNS였다. 예쁘고 몸매 좋고 명품을 휘감고 늘 해외여행 중인 여자. 하지만 나에게 문화 충격을 준 것은 나와 다른 그녀의 삶이 아니라 그녀의 수많은 팔로워였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그녀의 삶을 들여다볼까? 궁금해하며 계속 들여다보니 문득 아침에 맛있게 먹은 삼각김밥이 처량해졌고 득템했다고 좋아한 8,900원짜리 스팽글 가방이 초라해졌다. 미디어는 너무 쉽게 타인의 삶을 훔쳐볼 수 있게 하고 옛날 같았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이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데 과연 그 호기심은 무료일까?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란 책에서는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내 삶과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이야기했다. 타인에게 자기 삶에 스포트라이트를 내어주곤 자신은 관객 속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그 대가로 비참함을 지불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충족된 호기심으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 에너지와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사용돼야 한다. 그러니 타인의 삶에 기꺼이 친구는 되어주되 관객은 되지 말자. 몇 장의 사진으로 요약된 그들의 삶보다 우리에겐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다. 부디 비참해지려 애쓰지 말자. 인생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이를 먹으면 절감하는 건 언제 밥 한 번 먹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시간을 내서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옆 분단에 앉았던 은경이와 재무팀의 박대리가 그랬듯이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들의 공적인 업무를 위장한 사적인 짜증과 걱정을 위장한 모욕과 질문을 위장한 무례함에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고 미움을 쌓는다. 하지만 월급의 2배짜리 명품백만이 낭비가 아니고 연예인 걱정만이 낭비가 아니다. 우리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것 역시 감정의 낭비다. 지나갈 인연을 붙잡아 악연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만두면 끝을 회사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치는 애정 없는 친척들에게, 웃으면서 열받게 하는 빙그레 쌍년에게, 아닌 척 머리 굴리는 동기에게, 인생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마음을 졸여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랑스럽고 따뜻한 성격의 독자 한 분이 있다. 그녀에겐 사랑꾼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종종 남자친구와의 일화를 SNS에 기록했고, 나는 그들이 죽은 연애세포를 살려내는 사랑스러운 커플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작작 좀 하라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사람들 불행한 건 생각 안 하냐고. 물론 SNS에는 지나치게 과시적인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보증하건대 그녀는 결코 그런 타입이 아니었고 자신이 느꼈던 소소한 행복을 기록했을 뿐이었다. 그 댓글을 읽은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잘못은 어디까지나 그 댓글을 남긴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있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의도를 오독하고 나에 대해 왜곡하며 비난하는 이들을 만난다. 인터넷 뉴스에 베베 꼬인 악플을 남기던 사람들이 SNS와 일상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떠들기 좋아하는 그들에 대한 대처법을 조언하건대 누군가 당신에 대해 비난이 포함된 판단을 내린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점은 첫째, 그건 한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일 뿐 그 사람이 솔로몬이나 프로이트는 아니라는 것. 둘째, 그것이 당신을 향한 비난이라면 해야 할 일을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비난의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 그 비난이 진실이라면 안 좋은 점을 고치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저 상대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될 거짓이라면 그냥 걔가 짓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 셋째, 만약 걔가 계속 짖으면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마땅히 그 책임을 물으시라. 모욕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 인터넷에 맞춤법이 틀린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그 아래에 극혐이라는 댓글이 잔뜩 달렸다. 극혐이라는 건 극도로 혐오스럽다는 뜻인데 나는 맞춤법을 틀리는 게 왜 극도로 혐오스러운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맞춤법을 틀리는 것으로 세종대왕을 모욕하겠다는 저희를 읽을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해도 그게 혐오의 범위에 들어갈 정도로 잘못한 걸까?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서로를 너무 쉽게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혐오주의의 원인은 주로 중산층 붕괴로 이야기된다. 지위의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누군가를 내몰아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되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그렇게만 해석하기엔 그 대상이 너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다. 나만 하더라도 아기를 낳으면 맘충, 운전하면 김여사, 설명하러 들면 설명충, 진지하면 진지충이 된다. 벌레가 아닌 사람으로 살기 참 어렵다. 이러한 일상적 혐오에 대해 모멸감의 저자 김찬호 교수는 웬만큼 잘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타인에 대한 모멸이라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실질적 지위 회복이 아니라 해도 희미해진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느끼고 열패감을 보상받기 위해 얄팍한 우월감과 만족감을 맛보기 위해 타인을 모멸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초라한가. 혐오로 맺어진 단단한 유대 속에서 서로의 초라함을 감추고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해도
원하는 정보만을 소비하며 대상에 대한 뒤틀린 이미지를 강화한다. 그리고 그 혐오에 모멸감을 느낀 이들은 다시 혐오를 복제해 간다. 그 결과 인터넷에선 누가 더 혐오스러운가에 대한 끝없는 경쟁이 펼쳐진다. 그런데 이 혐오 경쟁 끝에 나와 다른 모든 이들은 혐오스럽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땐 속이 후련할까? 혐오스러운 인간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불신과 삐끗하면 나 역시 비웃음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날카로워질 뿐, 단언컨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는 세상에선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카메라 렌즈에 얼룩을 닦을 수 없다면 세상은 영원히 얼룩져 있을 것이다.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에게 안겨있던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기 엄마는 당황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그러면 안 된다며 아기를 달랬고 연신 눈치를 보았다. 난 그녀에게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나의 괜찮아요는 나는 당신을 함부로 모욕하지 않아요 라는 의미였다. 스스로에게 변명하지 않을 것. 젊은 시절 운동권 학생이었다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운동권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했다. 그런 그는 자본주의에 혐오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에서 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언제부턴가 일자리를 구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 결과 40을 넘긴 나이까지도 일을 하지 않는 그를 대신해 모든 생활비를 대는 건 청소 일을 하는 어머니의 몫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의 논리는 허점투성이다. 노동자가 자본자에게 착취당하는 사회 구조를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어머니를 착취하고 있으니 말이다. 주변 사람들은 일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를 이해할 수 없어 했고 그의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겼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짐작하건대 당시 명문대를 나왔던 그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도 이상도 높았을 거다. 하지만 운동권이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껴야 했을까? 거기다 경제적 독립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수치심이 되었을 것이고 그가 품었던 자아 이상의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졌을 테다. 자신에 대한 수치심, 무가치함은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감정을 숨기고자 냉소로 무장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리며 변명 뒤에서 자신을 보호한다.
그런데 문제는 변명으론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변명에는 사실 그 자신도 속지 않기 때문이다. 겉으로 아닌 척해도 무력감과 수치심은 여전히 내면에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이다. 소설가 김연경은 사람 풍경에서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듯 생의 반대말은 죽음이나 퇴행이 아니라 방어의식이라 이야기했다. 방어의식은 사람을 영원히 자기 삶 바깥에서 서성이게 한다. 그 역시 오랫동안 삶의 바깥에서 서성이며 맴돌았다. 자신을 초라하게 하는 현실과 마주하며 무력감과 수치심을 감당할 바에는 차라리 동네에 고상한 레지스탕스가 되는 편이 나을 거라 여겼을 수도 있다. 부조리한 세상에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과거에 묶여 인생 전체를 소진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자책과 원망을 소거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투명하게 재평가해야 한다. 대학 시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썼던 자신의 노력에 마땅히 자부심을 느껴야 하고 좌절된 욕구는 어쩔 수 없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심하고 부끄러워할 건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닐지라도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걸 견뎌야 할지라도 변명을 덜어낸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자. 그리고 그 마주보험 끝에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데 있다.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음을 기억할 것.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나에게 네가 힘든 일이 뭐가 있겠냐?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추측하자면 나는 반에서 잘 떠들고 괄괄한 타입이었는데 조용했던 그 아이는 내가 부러웠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 중증의 중상병을 앓고 있던 나는 부모님과의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대신 난 다른 친구를 부러워했는데 그 친구야말로 힘든 일이 없어 보였다. 예뻤고 다들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다. 그런데 몇 년 후 친해진 그녀는 내게 중3 때 가장 힘들었다며 선생님들의 차별과 편견에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기한 일이다. 그 남자애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 우리는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가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벽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타인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을까? 박연선 작가의 드라마 청춘시대에는
한 달간 중국으로 떠나는 진명을 보며 공안 직원들이 부럽다. 너도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 라며 서로 속닥거리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 진명은 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냈던 동생이 죽은 후 전 재산 170만 원을 털어 무작정 한국으로 떠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며 타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 우리의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이유와 무게의 슬픔을 안고 살며 각기 다른 상처를 가졌을 뿐 손상되지 않는 삶은 없다. 그렇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 분명한 진실은 사실 누구의 삶도 그리 완벽하지 않다는 것. 때론 그 사실이 위로가 될 것이다. 친구가 갑자기 카톡으로 넌 항상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늘 자극받는다. 라고 보내왔다. 나는 그냥 엎드려서 쇼핑몰 배송 조회를 하고 있었는데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대학을 갓 졸업했을 무렵 나는 한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배정된 팀에서 만난 선배는 나를 하인처럼 대했다고 할까? 갑질이 적당할 듯. 자기 앞에 있는 모니터를 10cm 옮기는 것도 나를 시켰고 사소한 실수만 해도 나 엿먹여? 라며 면박을 줬다.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고 모든 게 평가 대상이었던 인턴 신분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저 이 집단의 가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고단한 미생의 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인턴십을 마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그 선배 생각에 분한 마음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단한 권력이라도 지닌 듯 구는 그녀에게 나는 단 한 번도 꿈틀하지 못했고 그런 나의 태도는 그녀가 나를 점점 더 하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녀가 나에게 한 행동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잘 보이려 애쓰며 불편한 내색 한 번 하지 못한 나 자신이었다. 다른 경우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때 겪었던 고통보다도 고문하는 아들에게 잘 보이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라 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끼치는 건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욕한 자기 자신인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 정중함으로 맞서되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상황은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겐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인스타그램에 처음 입성했을 무렵 랜덤으로 올라오는 피드에서 약간의 과정을 보되 허리까지가 가슴인 엄청난 글래머의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 말로만 듣던 럭셔리 SNS였다. 예쁘고 몸매 좋고 명품을 휘감고 늘 해외여행 중인 여자. 하지만 나에게 문화 충격을 준 것은 나와 다른 그녀의 삶이 아니라 그녀의 수많은 팔로워였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그녀의 삶을 들여다볼까? 궁금해하며 계속 들여다보니 문득 아침에 맛있게 먹은 삼각김밥이 처량해졌고 득템했다고 좋아한 8,900원짜리 스팽글 가방이 초라해졌다. 미디어는 너무 쉽게 타인의 삶을 훔쳐볼 수 있게 하고 옛날 같았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이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데 과연 그 호기심은 무료일까?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란 책에서는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내 삶과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이야기했다. 타인에게 자기 삶에 스포트라이트를 내어주곤 자신은 관객 속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그 대가로 비참함을 지불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충족된 호기심으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 에너지와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사용돼야 한다. 그러니 타인의 삶에 기꺼이 친구는 되어주되 관객은 되지 말자. 몇 장의 사진으로 요약된 그들의 삶보다 우리에겐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다. 부디 비참해지려 애쓰지 말자. 인생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이를 먹으면 절감하는 건 언제 밥 한번 먹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시간을 내서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옆 분단에 앉았던 은경이와 재무팀의 박대리가 그랬듯이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들의 공적인 업무를 위장한 사적인 짜증과 걱정을 위장한 모욕과 질문을 위장한 무례함에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고 미움을 쌓는다. 하지만 월급의 2배짜리 명품백만이 낭비가 아니고 연예인 걱정만이 낭비가 아니다. 우리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것 역시 감정의 낭비다. 지나갈 인연을 붙잡아 악연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만두면 끝을 회사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치는 애정 없는 친척들에게, 웃으면서 열받게 하는 빙그레 쌍년에게, 아닌 척 머리 굴리는 동기에게, 인생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마음을 졸여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랑스럽고 따뜻한 성격의 독자 한 분이 있다. 그녀에겐 사랑꾼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종종 남자친구와의 일화를 SNS에 기록했고 나는 그들이 죽은 연애세포를 살려내는 사랑스러운 커플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작작 좀 하라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사람들 불행한 건 생각 안 하냐고. 물론 SNS에는 지나치게 과시적인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보증하건대 그녀는 결코 그런 타입이 아니었고 자신이 느꼈던 소소한 행복을 기록했을 뿐이었다. 그 댓글을 읽은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잘못은 어디까지나 그 댓글을 남긴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있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의도를 오독하고 나에 대해 왜곡하며 비난하는 이들을 만난다. 인터넷 뉴스에 베베 꼬인 악플을 남기던 사람들이 SNS와 일상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떠들기 좋아하는 그들에 대한 대처법을 조언하건대 누군가 당신에 대해 비난이 포함된 판단을 내린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점은 첫째, 그건 한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일 뿐 그 사람이 솔로몬이나 프로이트는 아니라는 것. 둘째, 그것이 당신을 향한 비난이라면 해야 할 일을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비난의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 그 비난이 진실이라면 안 좋은 점을 고치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저 상대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될 거짓이라면 그냥 걔가 짓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 셋째, 만약 걔가 계속 짖으면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마땅히 그 책임을 물으시라. 모욕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 인터넷에 맞춤법이 틀린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그 아래에 극혐이라는 댓글이 잔뜩 달렸다. 극혐이라는 건 극도로 혐오스럽다는 뜻인데 나는 맞춤법을 틀리는 게 왜 극도로 혐오스러운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맞춤법을 틀리는 것으로 세종대왕을 모욕하겠다는 저희를 읽을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해도 그게 혐오의 범위에 들어갈 정도로 잘못한 걸까?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서로를 너무 쉽게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혐오주의의 원인은 주로 중산층 붕괴로 이야기된다. 지위의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누군가를 내몰아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되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그렇게만 해석하기엔 그 대상이 너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다. 나만 하더라도 아기를 낳으면 맘충, 운전하면 김여사, 설명하러 들면 설명충, 진지하면 진지충이 된다. 벌레가 아닌 사람으로
살기 참 어렵다. 이러한 일상적 혐오에 대해 모멸감의 저자 김찬호 교수는 웬만큼 잘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타인에 대한 모멸이라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실질적 지위 회복이 아니라 해도 희미해진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느끼고 열패감을 보상받기 위해 얄팍한 우월감과 만족감을 맛보기 위해 타인을 모멸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초라한가. 혐오로 맺어진 단단한 유대 속에서 서로의 초라함을 감추고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해도 원하는 정보만을 소비하며 대상에 대한 뒤틀린 이미지를 강화한다. 그리고 그 혐오에 모멸감을 느낀 이들은 다시 혐오를 복제해간다. 그 결과 인터넷에선 누가 더 혐오스러운가에 대한 끝없는 경쟁이 펼쳐진다. 그런데 이 혐오 경쟁 끝에 나와 다른 모든 이들은 혐오스럽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땐 속이 후련할까? 혐오스러운 인간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불신과 삐끗하면 나 역시 비웃음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날카로워질 뿐, 단언컨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는 세상에선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카메라 렌즈에 얼룩을 닦을 수 없다면 세상은 영원히 얼룩져 있을 것이다.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에게 안겨있던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기 엄마는 당황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그러면 안 된다며 아기를 달랬고 연신 눈치를 보았다. 난 그녀에게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나의 괜찮아요는 나는 당신을 함부로 모욕하지 않아요 라는 의미였다. 스스로에게 변명하지 않을 것. 젊은 시절 운동권 학생이었다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운동권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했다. 그런 그는 자본주의에 혐오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에서 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언제부턴가 일자리를 구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 결과 40을 넘긴 나이까지도 일을 하지 않는 그를 대신해 모든 생활비를 대는 건 청소 일을 하는 어머니의 몫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의 논리는 허점투성이다. 노동자가 자본자에게 착취당하는 사회 구조를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어머니를 착취하고 있으니 말이다. 주변 사람들은 일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를 이해할 수 없어 했고 그의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겼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짐작하건대 당시 명문대를 나왔던 그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도
이상도 높았을 거다. 하지만 운동권이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껴야 했을까? 거기다 경제적 독립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수치심이 되었을 것이고, 그가 품었던 자아 이상의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졌을 테다. 자신에 대한 수치심, 무가치함은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감정을 숨기고자 냉소로 무장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리며 변명 뒤에서 자신을 보호한다. 그런데 문제는 변명으론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변명에는 사실 그 자신도 속지 않기 때문이다. 겉으로 아닌 척해도 무력감과 수치심은 여전히 내면에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이다. 소설가 김연경은 사람 풍경에서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듯 생의 반대말은 죽음이나 퇴행이 아니라 방어의식이라 이야기했다. 방어의식은 사람을 영원히 자기 삶 바깥에서 서성이게 한다. 그 역시 오랫동안 삶의 바깥에서 서성이며 맴돌았다. 자신을 초라하게 하는 현실과 마주하며 무력감과 수치심을 감당할 바에는 차라리 동네에 고상한 레지스탕스가 되는 편이 나을 거라 여겼을 수도 있다. 부조리한 세상에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과거에 묶여 인생 전체를 소진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자책과 원망을 소거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투명하게 재평가해야 한다. 대학 시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썼던 자신의 노력에 마땅히 자부심을 느껴야 하고, 좌절된 욕구는 어쩔 수 없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심하고 부끄러워할 건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닐지라도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걸 견뎌야 할지라도 변명을 덜어낸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자. 그리고 그 마주보험 끝에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데 있다.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음을 기억할 것.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나에게 네가 힘든 일이 뭐가 있겠냐?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추측하자면 나는 반에서 잘 떠들고 괄괄한 타입이었는데 조용했던 그 아이는 내가 부러웠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 중증의 중상병을 앓고 있던 나는
부모님과의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대신 난 다른 친구를 부러워했는데 그 친구야말로 힘든 일이 없어 보였다. 예뻤고 다들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다. 그런데 몇 년 후 친해진 그녀는 내게 중3 때 가장 힘들었다며 선생님들의 차별과 편견에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기한 일이다. 그 남자애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 우리는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가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벽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타인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을까? 박연선 작가의 드라마 청춘시대에는 한 달간 중국으로 떠나는 진명을 보며 공안 직원들이 부럽다. 너도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 라며 서로 속닥거리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 진명은 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냈던 동생이 죽은 후 전 재산 170만 원을 털어 무작정 한국으로 떠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며 타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 우리의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이유와 무게의 슬픔을 안고 살며 각기 다른 상처를 가졌을 뿐 손상되지 않는 삶은 없다. 그렇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 분명한 진실은 사실 누구의 삶도 그리 완벽하지 않다는 것. 때론 그 사실이 위로가 될 것이다. 친구가 갑자기 카톡으로 넌 항상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늘 자극받는다. 라고 보내왔다. 나는 그냥 엎드려서 쇼핑몰 배송 조회를 하고 있었는데